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중입니다. 당당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그냥 당나라 군대 같습니다. 국회에서 김우 부대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하극상을 벌였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 틀림없는데 둘 다 군인의 명예를 걸고 거짓말이 아니라니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진 거네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두 사람을 문책하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렇게 하극상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과연 영이 설지 모르겠습니다. 7월 26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한국범죄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이 하늘 쳐다보기 겁나잖아요. 그런데 별안간 길 가던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화요일에 부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건물 옥상 쪽에서 뭔가 거뭇거뭇한 물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아하. 자세히 보니까 그 물체가 움직였다고 하는데 아하. 출동한 이제 구조대원의 모습입니다. 당시 모습인데요. 네. 지금 건물 옥상 10층 높이에서 한 여성이 지금 난간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네네. 아이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여성을 지금 끌어올리는 장면인데요. 네. 이렇게 구조대원을 힘껏 끌어올리고 있고 네. 여성은 어딘가 모르게 스스로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저 난간 저기가 한 빌라군요. 빌라의 지금 옥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아하. 옥상에 있는 난간 그쪽에서 이제 매달려 있었던 거죠. 대체 당시에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당시 구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간 밖에는 매달려 있는데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 그래갖고 좀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유구주자를 안심시키고 유구주자의 관심을 관심사를 들어주면서 유구주자를 진정시킨 다음에 구조 작업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여성이 저기 난간에 정말 이 지나가던 분들이 가슴 철렁했을 것 같은데 네. 매달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분이 평소에 우울증 또 혹은 그 공황장애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약이 떨어졌다 그래요. 예.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심정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 이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아마 대신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우리가 이런 사건 많이 하지만요. 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던 분들이 약을 끊고 이제 대체제로 술을 먹는 경우에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네. 근데 아마 이 현상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 네. 보기에는. 길을 가다 보세요. 지금 이 영상에 보면 잠깐 나왔지만 저 10층 높이가 말이 10층이죠. 위에서 올려다보면 밑에 아찔합니다. 지나가던 이 행인들이 정말 이만큼 그렇죠. 조금 과장하면 점처럼 보일 정도로 10층 높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 아니야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게 됐고 그리고 경찰도 출동을 했겠죠.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울면서 그냥 자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죠. 본인이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경찰하고 같이 그 대상자가 치료받는 병원에 가서 저희가 그 대상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소지병이 있었고 대상자한테 물었더니 혼자 마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과 저 여성분이 나눴던 긴박한 대화를 들어보면 이 상당히
저 순간에 보세요. 지금 이 대화입니다. 괜찮아. 지금 여성은 왜 왔느냐? 일단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술을 마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왜요? 라고 오히려 다그치는 묻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지금 보면은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안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게 이 대화에서 느껴져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또 오전에 술까지 마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 대신에 네. 굉장히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아하, 네. 거기에서 좀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여성이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달래고 네. 여성이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여성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들을 구사를 했던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 아까 왜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지금 왜요는요, 당연히 구조하러 온 건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성과 대화를 시도해서 여성을 안심시킨 다음에 네. 구조로프를 이용해서 구조를 하고 이제 안전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 저 순간에는요,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가 그 영상에서 이 난간에 매달렸던 여성의 사실 이 초점과 관심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쪽만 이 주목해서 봤지만 사실 저 구조대원들도 상당히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서도 네. 본인의 어떤 그 직업적인 사명감이 그렇죠. 투철하셔서 사실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그 안전하게 구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항상 어렵고 위험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대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심지어는 그 10층 높이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구조하고 그리고 여성을 안심하고 본인도 높은 위치에서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 역할들을 우리 소방대원들이 하시고 또 이런 폭염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인계하고 치료까지 그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저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 전국에 계신 소방대원 분들 아마 이 시간에도 출동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국에 계신 소방대원 분들은요. 이 화재 진압 현장뿐만 아니라 저렇게 긴급한 상황의 구조대원분들도 사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앞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여성분 올라오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심시키면서 한 발짝씩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폭염이에요. 그런데 허 소장님, 네. 지금 구조대원분들이 안전하게 저 여성분을 구조해서 그리고 인적사항 등을 조회해서 이 지인분에게 안전하게 또 인계를 해드렸대요. 그런데 아마 이 제일 큰 앞으로 중요한 건 주변 분들이 이런 행동을 나무라고 그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뭐 연예인이라던가 유명인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정말 현명하게 처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누구나 그렇죠.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병원에 가서 꼭 진단 받으시고 아하.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네.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찰과 도움이 필요한 병이라는 거, 네. 그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부천 소방서 이 구조대원분들 정말 노고에 감사를 뉴스파이터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29분이 정확히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4일입니다. 오후 6시경에 이게 40대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경찰에 이제 우리 딸이 실종됐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아하. 그러면 이 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이제 첫 번째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남성과 좀 동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오피스텔로 경찰이 찾아갑니다. 아하.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강제로 딱 열고 보니까 그 실종 신고를 했던 그 여성은 숨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요. 아이고.
방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술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좀 기한이 오래된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될 수 있었던 게 사체는 상당히 부패했고 냄새도 좀 심하게 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여성하고 함께 살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이 진입하니까 바깥으로 투신을 합니다. 어허. 여기는 10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남성도 밑에 차 밑에 다행히 본인으로 떨어져서 네. 생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제 경찰이 생각했지만 아하. 이 남성 역시 사망을 하게 아하. 됩니다. 이 당시에 출동했더니 여기가 오피스텔이었답니다. 오피스텔에 이 실종 신고가 애초에 들어왔었대요. 앞서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여성분의 어머니가 우리 딸이 열흘째 연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종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현장을 가게 됐고 문을 열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남성은 총 10층짜리 건물 빌라에서 오피스텔에서 9층에 그 오피스텔이 있었는데요. 그 9층에서 안타깝게도 몸을 밖으로 던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왜 일단은 그러면 이 남성은 경찰이 들이닥친 순간 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거 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경찰이 아마 휴대폰 추적 등으로 그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아요. 아하. 그 두 사람이 동거하는 저는 어딘지 알겠습니다. 아. 그 의정부인데요. 네. 의정부에 있는 그 신시가지 쪽에 있는 한 오피스텔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아마 경찰이 위치를 파악을 하고 문을 두들겼다고 그래요. 네. 문을 두들겼는데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강제 개방을 실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가자마자 이 남성이 그 안에 있다가 이제 9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네. 차량 본네트 위로 떨어져가지고 떨어졌을 당시에는 그 남성이 사망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나중에 치료가 되면 그 자초지종 경위를 좀 알아보려고 그랬고 네. 그 정황으로 본다면은 여성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죠. 아하.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는 그 먹은 술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타살을 하는데 이용됐을 걸로 추정되는 물건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타살의 의혹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네. 이제 부검을 실시했더니 직접 사인이 네. 이 여성인 경우에 간경화였다고 합니다. 아하. 네, 간경화했고 네. 또 좀 더 탐문 수사를 하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네. 이 여성의 간경화 때문에 이 같이 동거하던 이 뛰어내린 남성이 네. 심지어는 간을 이식해 주려고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은 타살보다는 사체를 놔두고 차마 자기가 사랑했던 여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아마 이제 그 같이 술을 네. 마시면서 버텨왔다가 네. 경찰이 들어오니까 뛰어내린 걸로 보이는데 네. 그 뛰어내린 그 시기 직전에도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서요. 네. 지금 그 내용을 통신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열흘간입니다. 이 애초에 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딸이 열흘간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실종 신고를 하게 돼서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이제 따는 이제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생활 반경이나 모릅니다. 열흘 정도 뭐 그 정도 상관이에요. 평소에 이게 뭐 극진이 간호했던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관련자들 제 조사에서 그런 걸 받았어요. 아직 저 수사 자료 좀 더 확인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 뭐 분석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봐야죠. 그렇더라도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의문점,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지극정성, 자신의 간경화를 앓고 있는 이 연인을 위해서 자신의 간도 떼어줄 것을 고민했던 남성이라면 왜 경찰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들이닥쳤을 때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경찰도 초반에 아까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진이 간호했던 것과 별개로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혹여 이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검거될 걸 두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봤을 때 이제 살해 흔적은 전혀 없었던 거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살해 사용된 도구가 없는데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사체 상태를 보면 이제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알 수 있는데 네. 일단 외력이 가해지거나 뭔가 다른 뭐 약간 뭐 독극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일단 이 여성은 자연사한 겁니다. 병사한 거죠. 아.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 그간의 행적을 봤을 때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간까지 떼어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성이 죽고 혼자 남아있는 걸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체 옆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네. 언제 극단적인, 그러니까 나도 이 여성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때 어찌 보면 경찰이 문을 따는 소리가 그 트리거라고 하죠. 네.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체를 집안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몇 가지 산정을 해보면요. 지금같이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을 차마 보내지 못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경우. 옛날에 2007년도인가 방배동에서 약사가 자기 남편 사망한 상태에서 한 7년 가까이 미라 상태로 두고 관리하고 네. 아이들도 학교 가면서 인사하고 했던 그런 건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종교하고 믹서되기는 하지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미련을 못 버려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로 간다고 하면 타살을 해놓고 사체를 옮기는데 그 지장을 받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체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살인 사건.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사체 훼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옮기려고. 네. 그거 이외에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사체 애호증이라는 그 증세도 있기는 해요. 네. 그건 어떤 그 성범죄하고 연관이 되는 네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들을 수 있는 게 잘못된 종교. 부활할 거라는 그 인식이 있지 아하, 않습니까? 네. 요런 거 정도 등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 경우는 여러 가지를 종합하건데 네. 어떤 그 보내지 못하는 미련 같은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허 소장님, 네. 앞서 이제 김복준 의원님 설명 중에 이 극단적 선택,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남성이 이 자신의 연인이 이렇게 증세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의 가족들과의 통화에서 뭔가 자신도 안 좋은 선택을 할 거란 암시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런 마음이 남성에게 있었을까요? 먼저 이 간경화로 이 연인을 떠나보낸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평소에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조금 더 큰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 걸, 뭔가 죄책감, 자책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책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70% 이상이 손상이 돼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간인데. 간이라는 게 그래요? 예. 아. 내가 옆에서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고 술도 네. 같이 안 마시고 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내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네. 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좋아하다 보면 죽음도 함께 하고 싶은 건데 네. 특히 간으로 지금 돌아가신 거라 네. 계속 옆에서 얼굴이 까매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을 지켜봤던 연인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손정혜 변호사님, 애초에 실종 신고로 이 시작이 된 이 사건이 경찰이 현장에 가봤더니 실종됐다고 애초에 신고됐던 여성은 간경화로 숨진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그 곁을 지켰던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 뭐 뚜렷한 범죄 혐의가 뭐 보이는 부분은 없고 이미 또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정부 경찰서에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사망의 경위, 사체가 방치된 경위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조금 수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통신 기록을 지금 조사한다는 겁니다. 네. 통신 기록 내용이나 이런 거에 별다른 내용들이 없으면 아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요. 네네. 사체 유기 부분은 뭐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꼭 한다고 그러면 그 사체 처리하는 거 장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거 관련돼서 법이 위반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비록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건하고 공소권 없으면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경찰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분들에게 탐문을 해봤겠죠. 그러면서 평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가 등을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남성이 평소에 이 연인, 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신의 간도 이식 수술을 해주는 걸 고려할 정도로 뭔가 애정이 깊었다고 하니 뭔가 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랑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더 숙연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진짜 우리가 살면서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요즘은요, 뭐 이 갈등이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뭐 부부 갈등은 기본이잖아. 예부터 나왔고, 그 뭐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장모와 사위 갈등요.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대체 오늘 갈등은 어떤 건지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49세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24년이 됐는데 24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도장을 찍게 됐는데요. 아이고. 사연은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네. 아이를 출산한 기쁨. 네. 이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는데 아이고. 이유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내내 그 며느리에게 막말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지속했다라는 세상에.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본인에 대한 학대, 여러 가지 이렇게 심리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이혼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믿겨지십니까? 물론 지금 이 여성분이 결혼한 지 24년 만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 살아온 이 횟수를 생각하면 24년 전에 인식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한때는 사랑했을 며느리, 귀여워했을 며느리를 이렇게 구박한다니 허은하 소장님. 네. 이게 지금 관점으로 보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요즘의 관점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죠. 요즘은 딸을 낳으면 아 진짜 복 받았다라고 네. 얘기하는 시대인데 네. 아무래도 우리 시어머님께서 약간 자존감이 좀 부족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네네, 말씀하십시오. 것은요. 네. 예. 아이들의 교육이거든요. 네네. 그 관찰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엄마를,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아하.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아하.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래도 되나라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어머님은 예전에 딸이었었고 또 네. 딸을 낳았을 때 구박을 그 또 시어머니께 아하. 받았던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뭐 안타까워서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네. 이제는 이러한 관습이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을 낳았다고 구박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러면 이 여성은 그러면 즉 외동딸 한 명만 낳은 거예요 결혼 생활 과정에서? 아니요, 이제 총 자녀가 3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토록 시어머니가 원했던 이 아들까지 낳았는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둥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막둥이 아들이 분명히 낳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네. 구박이 지속이 된 겁니다. 아니 굳이 말한다면 딸을 못 낳아서 이 구박을 했다면 정말 어렵사리 막둥이 아들 그 귀한 지금 이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구박이 멈춰야 될 텐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4년 만에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 24년이 정말 허망할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이혼 사유가 됩니까 구박이? 우리 소위 말하는 가혹한 시집살이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는 그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혹할 수준의 어떤 인격적인 침해를 일으키는 그 구박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당한 대우로 평가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게 뭐 아들의 문제, 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마 며느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면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이혼 사유에 이른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직계존속한테도 있고 그 직계존속과 아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까지 책임이 물리게 됩니다. 아하. 그런데 김국진 예, 의원님 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딸 못 낳았다고 구박하는 것만 구박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이혼한 거라면 에이 조금 더 참아보지 하실 텐데 혹시라도 이거 말고도 시댁의 시어머니로부터 뭔가 부당한 대우가 또 있었던 거예요 혹시?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돈 훔쳤다고 하면서 누명도 씌우고 세상에. 수시로 무시하고 막말하고 폭언을 한 것 같은데 아하. 제가 판단컨대 이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고 이 며느리를 아마 구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니 나중에 차후에라도 또 막내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낳았잖아요. 그렇다면 딸을 낳았다고 구박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며느리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거라 아이고. 어떤 추정이지만, 미워했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보니까 네. 24년 전이면 저는 35년 전에 딸 하나 낳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런 적 없거든요. 네. 이 어머니 절대 내가 볼 때는 그 딸 때문에 그럴 시대 아니에요. 아. 24년 전 같으면 손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딸 네. 낳았다고 뭐 아들 못 낳았다고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아하. 제가 볼 때 24년 전 같으면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시어머니인 거고 네. 아마 며느리에 대한 다른 감정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하. 예. 추정이긴 합니다만 추정입니다. 예.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해봄직하다 말씀인데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혼을 해서 하려면 재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그렇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돼서 이제 아까 손정혜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또 3명 있죠. 아이들. 아하. 네. 딸 아들이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여기서 좀 하실 거예요. 양육권은 남편에게 줬습니다. 양육권을요? 네, 네. 보면 지금 남편도 사실 아내를 학대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이 남편이 잘했으면 이 둘이 이혼 안 합니다. 아하. 시어머니가 계속 공격할 때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거나 무언가 역할을 했으면 되는데 남편이 오히려 더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같이 화를 내고 화풀이를 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양육권을 남편에게 준 이유는 네. 아까 허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할머니도 엄마를 구박하고 아빠도 엄마를 구박하니까 우리도 구박해도 되는구나. 아이들이 엄마를 화풀이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배은망덕한 자식들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양육은 사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이고. 그렇고 그리고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키우되 양육비는 아내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이 세 자녀들이, 세 남매들이 그렇게 10달씩 배가 아파서 키워놨더니 뭐라고요? 엄마를 화풀이 대상으로 정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란 말이 딱 맞았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손 변호사님, 이혼, 다행히 이 여성한테, 이 아내분한테 이 양육비를 남편한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은 났는데 그러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24년간의 뭔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법원에서도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성이 24년간 이렇게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걸 재판부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이 사건에선 그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는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정을 파탄내게 한 일조한 사람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3자가 자꾸 개입해서 뭐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장모님이 될 수도 있고 예. 장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자꾸 부부 일에 개입해서 침해하고 간섭하고 이래서 갈등을 야기하게 되면 그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요즘에 이혼에 이르러서 시어머니 어떤 폭언 있잖아요. 네네. 장인, 장모의 폭언 녹음해서 같이 소송 제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가족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그게 화살표처럼 심장에 부메랑처럼. 박히는 굉장히 그 아픈 말들이 많아요. 화살표처럼. 그게 녹취록으로 재판부에 그러네요.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의를 지키는 게 맞아요. 필요합니다. 네. 정말로 이번 판결 보니까 정말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서 국민의 법감과 좀 일치했던 판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가 하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또 이런 며느리의 사연도 있다면서요. 정말 남편이 슈퍼 마마보이였습니다. 하하. 네, 슈퍼 마마보이. 2013년에 4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결혼을 하면 그 이후에 가정일은 누구랑 상의하죠?
부부가 부부가 상의하잖아요. 상의하겠죠.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랑 상의해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이 여성 입장에서 시어머니하고 남편과 계속 모든 걸 부부 관계에 있는 모든 일을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이 나옵니다. 그 결정이 아내에게 통보가 되고 아내는 그 통보된 대로 따라야 되는데 네. 이제 통보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폭행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두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두 아이들을 보면서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혼을 참으려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무슨 시트콤에서 본 기억나는 그때는 시트콤이라서 좀 희화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장면이었어요. 부부가 외식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뭐 먹을까 했더니 남편이 잠시만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띠리리 합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하러 가는데 뭐 먹어야 돼? 저는 그때 정말 파한대에서 했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정말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마마보이도 정말 슈퍼 마마보이라는 백성 변호사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결정되는 거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고 기질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요. 네. 기본적으로 남자같이 안테나인 거죠. 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 기능이 아이고, 네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좀 볼 필요는 있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그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이라든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네. 뭐 혼수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네. 양쪽 가정으로부터 집으로부터 부모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립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얻어먹은 놈이 항상 그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네.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집도 사주고 혼수장만 해주고 다 했는데 네. 내 말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의식이 은연중에 작용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자의적인 독립적인 어떤 네. 그 가족의 행보를 막는 역할을 하는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요. 이 남편의 행동이 정말 여기서 그친 게 아니랍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고마워 땡큐 딱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보합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자기야 뭐 그런 것까지 어머니한테 물어봐 라고 좀 이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화기를 빼앗아 부수고 아이들 앞에서 세상에요. 정말 아이들 어린데요. 아이들 앞에서 이 아내를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허 소장님. 네. 정말 마마보이도 모자라서 폭력 남편이에요, 지금. 용서할 수가 없는 분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이분 또한 자존감이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여자 남자를 떠나서요.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상대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홍순빈 아나운서 한 2년 전에 한 결혼정보회사가 무슨 설문조사를 한 게 있다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상 답이 나왔는데 그때 1등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네. 일단 결혼할 때 그 외모나 재력 이런 걸 다 갖추고도 네. 이거는 정말 부적격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가 외모나 2년 경제력이 전에 일단 이따 치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가장 많이 뽑은 게 바로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마마보이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돈 있고 재력 있어도 마마보이면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돈이 많아도 마마보이 싫어요 한다는 게 실제 결혼정보업체 설문조사긴 합니다만 실제 있었대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쯤 되면 앞선 경우에도 그랬지만 24년 만에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던 그런 경우도 봤지만 그럼 이 아내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못 산다 그렇게 했을 법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서 3살, 1살 이러다 보니까 좀 지켜보고 개선되길 바랬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네. 시댁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고 남편은 이것을 극복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아내를 폭력으로 응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이혼 결심을 하게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고착화된 어떤 시댁과 부모님과의 자녀가 독립성 없이 밀착되어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통장을 누가 관리하느냐 가지고도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요? 당연히 결혼하면 아내한테 맡길 것 같지만 여전히 부모님한테 맡기는 집들도 있고 아이고. 초기 전조 증상은 그럴 때 나타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예물이나 혼수를 고르는데 주도적으로 자녀,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개입해서 일일이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딱 원칙을 세우고 이건 우리의 문제이다. 딱 어느 정도의 어떤 거리를 두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이 없으면 신뢰할 수 없죠. 더 이상 살 수 없죠. 아이들이 어린다고 네. 하더라도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가정도 결국 부부가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명백한 이혼 사유죠. 이건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이혼 사유인데 이혼을 하라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아내에게 이 두 아이의 양육권을 줬습니다. 아. 이 아내가 이 두 아이를 극진히 보살피고 이 두 아이 때문에 사실 이혼을 미뤄왔던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양쪽에서 양육권에 관련된 다툼을 하면 엄마 쪽으로 많이 주는 게 사실이긴 해요. 아하.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편에게 양육비로 매달 이제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 TV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 좀 있으신 시어머니나 그리고 마마 보이신 분들은 아니 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또 엄마 입장에서 아니 그 내가 우리 자식 그렇게 사랑해서 그러는데 그 빗나간 옛날에 빗나간 우정이라는 노래 그러네요. 아시죠? 맞아요. 그 빗나간 효도 빗나간 사랑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표현 속담도 있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뭐는 보고 남의 눈에 있는 그거 보려고 하지 마라 있잖아요. 앞서 딸 낳았다고 구박받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변 분에 그런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딸을 낳고 아들을 낳는 것은 남자 책임이에요. 성염색체를 구분 짓는 건 남자한테 있습니다. 그걸 좀 아시라고 누군가 저한테 평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요. 뭐 요즘 이 덥다는 마치 노래처럼 됐어요. 정말 덥다. 아이고 덥다.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 더위에 이 폭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전국적으로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 유리가 깨지고 실리콘이 녹는 현상이 세상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지고 녹는 현상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허. 이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허.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네. 당시 모습이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소방관들이요 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관리소장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했던 거예요. 이제 어허. 현장으로 가보니까 창가 앞에 의자 위에 올려있던 이 베개가 좀 문제였습니다. 이게 베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베개가요 하늘색 커버가 씌워져 있었어요. 왼쪽 반이 지금 하늘색이잖아요. 어허. 그런데 오른쪽 반이 다 태워져 있었던 어허. 겁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가 불을 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허허. 아니, 김복준 예, 예. 의원님, 아무도 없는 집에 저렇게 분명히 또 베개는 저게 베개랍니다. 라텍스 베개 같아요. 네, 지금 예, 보니까 잘 구부려지는. 저게 탔다. 이거 대체 귀신이 고칼 노릇인데 이게 어떻게 탄 겁니까, 이게? 아니 아마 그 소방대원들이 이제 현장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네. 저 베개가 있던 위치에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라텍스 집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하. 그거 보면 네. 오목거울 현상 비슷해요. 오목거울. 오목하게. 아. 그래서 열이 비추면 열을 받아가지고 열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열이 아하. 집적되는 그 모아지는 예. 이제 그런 기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직사광선은 쪼이고 네. 그 열은 그 안에 계속 그 라텍스에 누적이 되고 네. 그게 이제 화재로 전이된 게 아닌가 아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저 베개가 지금 창문 쪽에 있었고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대요. 아마 주인분께서는 외출하시면서 그랬겠죠. 에이, 이게 뭐 검은색도 아닌데 뭐 빛을 뭐 그럼요. 모으겠어? 그냥 뭐 하늘색이고 그런데 괜찮겠지라고 하셨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텍스 베개 그 표면이 오목고울 역할을 해서 열을 이렇게 수집한답니다. 응집한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덥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러한 현상까지, 기현상까지 나타난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실험도 해요, 요즘에. 아, 그래요? 이게 얼마나 더운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 라텍스 베개를 처음에 그냥 직사광선에 올려놓으면 대략 한 35도 정도가 되던 게 30분이 지나면 라텍스 베개 온도가 90도가 아우, 됩니다.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타죠. 아, 그 진짜 정도가 실험하는 되니까. 장면이네요. 네, 실험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24일, 그러니까 올여름에서 가장 더운 거 비공식 온도 최고 기록이 40.3도. 경북 40도까지 영천입니다. 갔어요? 경북 영천이었는데요. 네. 근데 25일 2시에 이런 실험을 합니다. 아하. 이제 랩을 이제 차 보니 뒤에 깔고 네. 거기다 대패 삼겹살, 냉동 대패 삼겹살하고 차돌박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하. 네. 그리고 25일도 온도가 39.3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아하, 네. 1시간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맛있게. 대패 삼겹살이 베이컨이 됐습니다. 그냥 익은 정도가 아니라 베이컨이 됐어요. 베이컨이 바삭바삭 됐어요? 바삭하게 변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영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라면을 네. 이제 지금 태양 비추는 곳에 라면을 이제 날달걀을 넣고 넣었는데 네. 이제 뭐 100도가 넘지 않으니까 끓진 않았는데 네. 시간이 1시간 지나니까 라면 면발이 다 익었고 하하. 계란도 다 익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저희가 더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뭐 요즘은 대구만 더운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울도 덥잖아요. 서울은 서집트라는 표현을 쓴대요. 서울도 정말 더워서 서집트, 이집트를 따와가지고요. 정말로 더운데 그런데 이 폭염 때문에 정말로 이런 노래가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데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자, 한번 반주가 시작됩니다. 아, 긴장됩니다. 목청 가다듬고요. 삐약 병아리 음메 송아지 따당 사냥꾼 네 뒤뚱뒤뚱 물어리 네. 아침부터 이 안 좋은 목소리로 왜 노래를 부르냐고요. 여기에 지금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뭐 서울이나 대구뿐만 아니라 강릉조차도 요즘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아하. 지난 화요일에는 밤 사이에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강릉에 살고 있는 이 50대 남성이 아침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깨서 보니까 네. 뭔가 소리가 나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로 뭐가 새가 들어왔나 해서 딱 가봤는데 네. 딱 이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지금 병아리가요. 아까 병아리예요? 노래하신 대로요. 삐약삐약 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삐약삐약. 삐약삐약 계속 거리고 있고요. 이렇게 네. 검은색 이렇게 손뭉치처럼 이런 병아리가 꾸물꾸물 거리고 있었는데 네. 일반적으로 네.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이 어미닭이 이렇게 좀 알을 품어야 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베란다 어디에도 암탉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저는 저 장면 보고 저렇게 달걀에서 부화한 것도 놀랍지만 병아리가 손정혜 변호사님 우리가 아는 병아리 노란색이잖아요. 지금 저 색깔은 검은색 아닙니까? 오글거려죠, 네. 오글거. 그래서 오골게. 네. 이 주인이 깐순이라는 이름으로 네. 명칭하겠다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는데 네, 아마 이 장면 보시고 동네 어린이들 호기심에 또 계란 한 판 베란다에 가져다 두는 어린이들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하. 우리가 원래 옛날에 이게 암탉이 이렇게 오랫동안 며칠간 품어야 이제 이렇게 부화가 된다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온도가 35도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베란다에 있었으면 창문 때문에 더 더웠을 것이고 35도가 넘는 일상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암탉이 품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서 이렇게 병아리가 부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실제로 아침에 최저 온도도 뭐 30도 가까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하. 그러다 보니까 부화하기에 너무 최적합한 폭염이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저건 유정란이라 이제 가능한 거죠. 무정란은 또 부화, 자연 부화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귀여워요. 깜순아. 귀여워요. 세상에. 아이고, 이제 태어난 지 24일 날 태어났어요. 홍수민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24일 날 태어났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며칠 안 됐죠. 모습은 네. 하루 지난 뒤 네. 어느 정도 약간 자란 모습의 깜순아, 병아리입니다. 여기 봐. 여기 깜순아. 아이고, 저렇게 아직도 다리 힘이 없어요. 엄마 세상에. 아빠가 오골게 아이고. 맞아요, 저거. 저 주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도 생명탄성의 경이로움을 또 봤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주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덥다 보니까 집사람이 열을 났나 봐요. 그래서 저 왜 열을 나가지고 쥐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일단은 잤어요.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6시 반 돼서 깨서 그 집사람이 그러는데 거기 무슨 새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 계란판 위에 새까만 진짜 어떻게 비둘기 새끼처럼 그렇게 생긴 게 있길래 보니까 그게 병아리더라고요. 닭을 시골에다 버리니까 이제 닭을 한 8발 정도 지금 키워요. 거기다가 수거를 해놨다가 이제 오는 사람마다 이제 그걸 드리고 이제 그러라고 거기 밖에 놔뒀죠. 예, 보통 때는 이제 뭐 냉장고도 놔두고 그러고 하는데 질조가 있다, 행운이 오겠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요. 저는 또 이 주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감동인 게 그냥 단순히 베란다에 놨던 저 달걀에서 이 깜순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달걀을 평소에 놔둔 이유가 있었네요, 소장님. 네, 우선은 지금 이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던 네. 것은 이웃사촌의 정에 의한 네. 부분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네. 무정란 말씀을 하셨는데 평상시에 옆집하고 서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는 네. 정을 나누던 사이더라고요. 워낙에 착하신 분들이셨던 네. 것 같습니다. 아침에 달걀 나오면 몇 집에 주고 또 감자 같은 걸 캐게 되면 또 나눠주고 세상에. 서로 그러던 사이였었고요. 네. 그런 보기 드문 이웃사촌의 사이였었고 그러니까 좀 내가 이런 걸 받았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밖에 내놨는데 네. 이 깜순이가 태어났던 거고요. 네. 이 깜순이 태어난 것은 하늘에서 주신 어떤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네. 그 어떤 복들을 주는 것 같다라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인분 최호준 씨께서는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시니까 베란다 온도 따뜻하다 못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깜순이가 태어났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깜순이 그러면 뭔가 깜돌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깜돌이 있습니다. 깜돌이 있습니까? 이 집에 깜돌이 있었어요. 아, 있어요? 근데 주인이 네. 보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랑 병아리는 모두 까만색이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아하. 그 개가 오른쪽이에요? 지금 오른쪽입니다. 지금 털이 까맣잖아요. 네. 그래서 깜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네. 이렇게 검은색도 병아리가 태어나니까 그래 그럼 너는 깜순이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뉴스파이터가 역사상 종을 뛰어넘는 남매, 종을 뛰어넘는 남매, 깜돌이와 깜순이 남매를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정말 우리 최호준 씨께서 이 폭염에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이나마 한 짧은 순간이나 좀 시원하시라고 이렇게 훈훈하고 좋은 얘기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